이란 전쟁의 승자가 누굴까요? 미국? 이스라엘?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0%가 마비됐잖아요. 요소 가격이 75% 폭등했고요. 근데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비료 수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면서 자국 식량 안보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비축분까지 조기 방출했어요. 그리고 남는 물량은 국제시장에 비싸게 팝니다. 2021년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비료를 구걸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비료가 새로운 지정학 무기가 되는 이 구조,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립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가는 모든 뉴스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석유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해상 비료 수출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거쳐야 합니다. 인산 비료의 핵심 원료인 황의 45%도 이곳을 통해 수출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중동 비료 강국들의 수출 물량 30%가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질소 비료의 기준이 되는 이집트산 요소 가격이 톤당 4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75% 폭등.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수급난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왜 비료가 이렇게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질소 비료는 작물 성장의 필수적인 성분인데 투입 시기를 놓치면 즉각적인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요. 봄에 뿌려야 할 비료를 여름에 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조사기관 CRU는 현재 각국의 비축분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작황 타격이 가시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료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6개월 뒤 밥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이자 세계 2위 비료 수출국이거든요. 전 세계 요소 생산량의 약 30%를 중국이 만들어요. 그런 중국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뭘 했느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3월 초에 비료 수출 업체들한테 질소 칼륨 혼합 비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전부터 이미 2024년 6월에 요소 통관 검사를 사실상 멈췄고 1년 넘게 내수 우선 원칙으로 요소를 전략물자처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인산 비료 수출도 2026년 8월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비상조치가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의 일환인 거죠. 근데 중국이 자기네 비료만 챙긴 게 아닙니다. 중국 농업생산수단협회 캠파라는 곳이 긴급 공지를 내려요. 질소, 인산염, 복합비료 등 국가 상업용 비축 물량을 전국 파종 현장에 즉시 공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예년보다 15일이나 앞당겨진 조치입니다. 요소 가격의 상한선까지 설정하고 이걸 초과해서 파는 기업한테는 엄중 병고를 날렸어요. 사재기, 가격 폭리, 악의적 투기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직접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체감됩니다. 중국은 유황 공급의 4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중동 6개국에서 와요.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유황 수입량이 전년 대비 35%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은 4개월째 제로예요. 완전히 끊겼어요. 이 수급 불균형으로 중국 내 유황 가격이 연간 185%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조차도 원료 수급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왜 수출을 잠그겠어요? 자기네도 빠듯한 상황에서 남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낸 지정학적 풍경이에요. 세계 나라들이 중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부터 봅시다. 인도는 이란 전쟁 여파로 자국 비료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춰버렸어요. 천연가스가 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가스 공급이 끊긴 거죠. 인도가 뭘 했겠습니까? 중국한테 전화를 겁니다. 요소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해달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한테 사실상 구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어요. 필리핀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이 사람이 2022년 취임 이후 뭘 했는지 아세요? 선명한 반중 노선을 걸었어요. 필리핀 내 미군 기지 확장을 추진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아시아 동맹국, 그게 필리핀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가 막히자 필리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필리핀은 필요한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에너지 부족이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3월 9일부터 모든 정부 기관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어요. 나라가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비료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그 상당량이 중국산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벌어진 일의 규모가 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한테 물대포를 맞으면서까지 버티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료 분야에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오히려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남중국해 공동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5년간 유지하던 반중 노선을 비료 한 포대에 접어버린 겁니다. 중국은 필리핀한테 뭘 했을까요? 비료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한테는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필리핀한테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대가가 뭐겠습니까? 남중국해. 필리핀이 5년 동안 미국을 등에 업고 싸워온 그 바다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비료 몇 톤에 영토 분쟁의 판이 뒤집힌 거예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노아 고든 연구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가들은 보통 지정학적 목표보다 자국 농업계를 위한 비료 공급 확보를 우선시한다. 한마디로 배가 고프면 자존심은 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픔을 만들어낸 건 미국이 쏜 미사일이지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건 중국인 겁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리 존스 교수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중국은 일상적으로 비료 수출을 통제하고 낮은 국내 가격 및 식량 안보를 우선한다. 중국이 어려운 이웃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런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분쟁이 있는 필리핀, 일본 같은 나라들한테는 더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들 국가가 동맹인 미국의 무모한 행동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쉽다. 중국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분명 미국이 나빠 보일 것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중국의 전략은 안 팔겠다가 아닙니다. 조용히 문을 닫겠수이에요. 적극적으로 무기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농민 먼저 챙기겠다는 명분으로 수출을 막아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비료가 부족해진 나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구조. 중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비료 사용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 나라들이 주로 어디서 비료를 사왔느냐? 중동과 중국이에요. 중동이 막혔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에요. 중국. 그런데 중국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비료를 구하려면 중국이 원하는 걸 줘야 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이든 외교적 양보든 경제적 협력이든. 그러면 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추적해 봐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중국이 국내 수요 충족을 확보하되 세계 시장에 일부 비료를 수출할 것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해요. 핵심은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누구한테 얼마만큼 풀어줄지는 중국이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를 받기 위해 각국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도 중국이 정하는 거죠.
노아 고든 연구원은 이 전략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중국이 비료를 무기화하려면 조용히 할 것이다.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선의를 내세워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요. 필리핀한테 한 것처럼요. 막아놓고 풀어주고 감사받고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고, 이게 비료 지정학의 작동 방식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비료 원료 공급이 끊기고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파종기가 다가오면서 시간은 없고, 유일하게 물량을 갖고 있는 중국이 문을 잠그고 각국이 중국 앞에 줄을 서는, 미사일 한 방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식량 안보를 거쳐 외교 판도까지 뒤흔드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이미 한 번 이 카드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호주와의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에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어요. 석탄이 부족해지니까 요소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중국은 그걸 명분으로 요소 수출에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 내 비료 부족. 그런데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호주를 압박하던 바로 그 시기에 요소 수출을 막은 겁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터졌어요. 주유소마다 요소수 없음 안내판이 붙었고, 화물차가 멈추면 하루 피해액만 3,400억 원, 한 달이면 10조 원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감지한 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열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나라 전체가 허둥지둥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2021년에는 중국 한 나라의 수출 제한이 문제였어요. 지금은 중동 전체가 막히고 거기다 중국까지 문을 잠근 겁니다. 이중 봉쇄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국의 비료용 요소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비료용 요소 수입 34만 9,555톤 중에서 카타르산이 19.5%, 사우디산 14.3%, 오만 5.3%, 아랍에미리트 4.5%, 중동 국가를 다 합치면 43.7%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오느냐? 중국이 6만 6천 톤, 말레이시아가 5만 3천 톤, 베트남이 4만 6천 톤. 이 아시아 물량이 대안이 돼야 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잠갔잖아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자기네 농업 수요부터 챙기느라 여유가 없어요. 국제 비료용 요소 가격이 전월 대비 50% 뛰어버렸으니까 이 나라들도 자국 물량 확보에 혈안인 거죠. 중동에서 못 사고 중국에서 안 팔고 동남아도 빠듯하고, 한국 비료업계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국내 1위 비료업체인 남해화학의 중동산 요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편이에요. 비료 제조사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조 원가가 출고가보다 높은 상황이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료를 안 만들 수도 없잖아요. 농번기가 코앞이니까. 원자재 값이 5% 이상 오르면 분기별로 가격 협상을 다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50%가 올랐어요. 5%가 아니라 50%. 구조 자체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소 비료와 복합 비료 재고는 5월분까지, 요소 원자재 재고는 6월분까지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지금이 4월이에요. 2달치 재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6월 이후에 비료를 구하지 못하면 하반기 농사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도 오르는 구조거든요. 비료가 농산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인데 비료 가격이 50%에서 75%까지 뛰면 그게 고스란히 밥상 물가로 전이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료 원료 요소의 38%가 호르무즈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고, 대체 공급처인 중국은 문을 닫았고, 재고는 2달치뿐이고, 국제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다변화할 곳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차이나 트랩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고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이 더 무서운 거예요. 중동은 전쟁 때문에 막힌 거지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뭘 했느냐?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차량용 요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동산 비중이 5% 수준으로 낮고 중국산이 여전히 65%지만 베트남산 23%, 일본산 5.8%로 분산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비료용 요소는 달라요. 중동산 비중이 43.7%로 오히려 높아져 버렸습니다. 다변화가 아니라 의존처만 바뀐 거예요. 중국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지금 그 중동이 막힌 겁니다. 결국 다시 중국밖에 남지 않는 구조로 돌아온 거죠.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습니다. 비료 원료 공급이 끊깁니다. 비료 가격이 폭등합니다. 각국이 비료를 구하러 뛰어다닙니다. 유일하게 물량을 갖고 있는 중국이 문을 잠급니다. 필리핀이 반중 노선을 접습니다. 인도가 수출 완화를 요청합니다. 동남아 전체가 중국 앞에 줄을 섭니다. 한국은 2달치 재고를 들여다보며 6월 이후를 걱정합니다. 미사일 한 방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식량 안보를 넘어서 세계 외교 판도까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총을 쏜 건 미국인데 열매를 따는 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냉정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비료를 무기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료가 무기로 작동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에요.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누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국 식량 안보를 먼저 챙기겠다는 합리적인 명분 아래 조용히 문을 닫아 놓으면 나머지는 시장의 힘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부족한 나라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알아서 양보하고,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중국은 나쁜 놈이 되지 않으면서 이득을 가져가는 겁니다. 비료가 새로운 희토류이고, 새로운 반도체이고, 새로운 지정학 무기가 된 시대. 그런데 이 무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 식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지만 비료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비료용 요소 자급률 0%, 중동 의존도 43.7%, 중국 대체 불가. 이 세 개의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2021년 요소수 대란은 예고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비료 패권을 본격적으로 휘두르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각국이 대안을 찾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